정말 당신이야? 그녀는 분명 20년 전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분명 이렇게 살 리가 없잖아. 이혼한 전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된 걸까요? 정훈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과 행복이 그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도심 재개발 현장의 준공식을 마치고 나오던 박정훈의 차는 퇴근 시간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유리창을 스쳐 지나가는 빗물을 닦아냈지만 앞은 여전히 빨간 브레이크 등으로 가득했습니다. 55살의 중견 건설회사 대표 정훈은 오늘도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 안에서 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약속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걷는 게 낫겠군. 정훈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찰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우산을 펼치고 인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정훈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건너편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우산을 쓰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코트 자락이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모습이 고개를 숙인 각도가 우산을 쥔 손의 모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설마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걸이가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훈도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자가 가는 방향을 따라 인도를 걸었습니다. 빗속에서 여자는 작은 약국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우산을 접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정훈은 길 건너편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우산 끝에서 빗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약국에서 나온 여자의 손에는 흰색 약봉지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또 다른 비닐봉지 안에는 반창거리로 보이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것들처럼 보였습니다. 정훈은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여자는 대로변을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한 주택가였습니다. 점점 더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여자는 계단을 내려가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 손으로 허리를 짚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여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훈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20년 전 이혼한 그의 전처였습니다. 정훈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젖은 소매로 얼굴을 한번 닦았습니다. 그 손에서 정훈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약지에 결혼 반지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 희미한 흰색 띠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반지를 끼고 있다가 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졌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형광등 빛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정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비를 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비에 젖은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마주친 과거. 그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정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빗속에서 절뚝이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던 그 뒷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 미안. 오늘 오전 일정 하나 취소해줘. 급히 볼 일이 생겼어.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시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전문조사 업체에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언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정우는 어제 본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본 골목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좁은 골목 사이로 널린 빨래들. 정훈이 사는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우편함에는 공과금 고지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체 안내문도 보였습니다. 정우는 그곳을 떠나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약국 앞을 지나다가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는 이서연이라는 분 아십니까? 아, 서연 씨요? 알죠.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분. 참 고생이 많으세요. 약사의 말에 정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보호사요? 네. 매일 약 지어 가시는데 본인 드실 약도 있고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정훈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훈은 서연이 일한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문의에 알아낸 주소였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의 한 집이었습니다. 정훈은 골목 모퉁이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걷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담장 너머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마당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들렸습니다. 요새 젊은 것들은 성의가 없어. 돈만 받아가지.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정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과거의 서연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단이 있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에는 절대 참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서연은 어떤 모욕도 그냥 삼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물 좀 떠와. 그리고 입을 좀 털어. 먼지 때문에 숨이 막혀.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펴는 동작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곧 다시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저렇게 고개를 숙이며 사는 걸까요? 20년 전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서연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때 그 말이 정훈에게는 칼처럼 박혔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남자를 떠나 더 나은 삶을 찾아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집안일을 마친 서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서연은 보건소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다시 뒤를 따랐습니다. 보건소 앞에서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10여 분 후 서연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보던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우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휴지통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는 사이 서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서연이 앉았던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벤치 옆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정훈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통보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재검사 필요 MRI 촬영 권고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하단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검사 비용 상담 마이너스 다음 주 화요일. 정훈은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정말 이것뿐이었을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훈은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떨어진 검진 통보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훈은 다시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을 가장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약국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약을 지으러 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정훈은 약국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통제를 달라고 했습니다. 약사가 약을 준비하는 동안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처방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서연은 황급히 처방전을 주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을 모르는 척 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 씨, 정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서연 씨 맞지 않습니까? 저 박정훈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래됐네요. 정훈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서연이 약국을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부탁입니다. 잠깐만이라도
정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국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낡은 건물 1층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훈은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으니까요. 짧은 대답들만 오갔습니다. 정우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회장님도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서연의 말투는 너무나 정중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회장이라는 호칭은 신문에서 봤습니다. 사업 잘 되신다고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서연 씨, 혹시 정훈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화를 끄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얘기하시죠. 서연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하나였습니다. 정훈이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월세 연체 안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은 봉투를 빼앗듯이 가져가며 황급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카페를 나와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례지만 아까 그분이 어떤 약을 지어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약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저는 그분의 옛 지인입니다. 건강이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드셔야 하는 약들이십니다. 만성질환 관리용이요. 어떤 질환인가요? 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정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약국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반지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서연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 일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정우는 멈춰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모르는 척하려던 그 눈빛이, 황급히 나가던 뒷모습이, 떨어진 연체 고지서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알았던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서연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넓은 서재. 책장에는 경영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상패와 감사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이혼 서류 사본. 정우는 천천히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25년도 더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원룸 앞에서 찍은 사진, 시장 골목을 걷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뒷모습. 행복했었지.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습니다. 25년 전 정우는 작은 건설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서연은 백화점 직원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서연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정우는 퇴근 후 서연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당신한테 큰 집 사줄게. 큰 집은 무슨. 이렇게 둘이 있으면 되지. 서연은 항상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정우는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응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나도 더 열심히 일할게. 두 사람은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차린 지 1년 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부도를 냈습니다. 연쇄 부도의 위기였습니다. 정우는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은행을 찾아다니고 투자자를 만나고 채권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집에는 빚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에 그늘이 졌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서연은 지친 정훈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훈이 모르는 빚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정훈의 이름으로 사채를 쓴 것이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빌려간 돈이요. 갚아야지. 저희는 그런 돈 빌린 적 없습니다. 서연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협박했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불태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욕심 때문에.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서연은 정훈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서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몰래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숨기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늦은 밤에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볼일 좀 봤어. 서연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의 가방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정훈이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잔고가 제법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건.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디서 난 돈이야? 무슨 일 하는 거야? 당신은 몰라도 돼. 서연의 대답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몰라도 된다고? 우리가 부부잖아.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당장 말해. 정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서연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병원에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건강검진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서연이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응, 그냥 체했나 봐.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정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이 아픈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우연히 서연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정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네.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훈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뭘 정리한다는 거지? 설마.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돈이 생기면 날 버릴 거지? 며칠 후 정훈이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아니면 왜 숨기는데? 왜 말을 안 해?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서연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정우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훈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이혼해요. 정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거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훈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몰라서 그래요. 이게 맞는 거예요. 설명을 해. 제대로 된 설명을.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손으로 배를 무의식적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작은 동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좋아.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정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긴. 당신 마음대로 해. 다음 날 서연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돈 없는 남자는 버려지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 뭘 오해하라는 거야? 당신이 떠나려는 건 분명하잖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정우는 그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펜을 제대로 잡지 못해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서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정훈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나도 당신 없이 더 잘 살 거야. 꼭 성공해서 보여줄 거야. 정훈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정훈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중견 건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돈 앞에서 무너진다. 서연은 가난한 나를 버렸다. 그 믿음이 정훈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복수처럼 증명처럼 살아왔습니다. 정훈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연의 서명 부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마치 울면서 쓴 것처럼 잉크가 번진 자국도 보였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주에 깊게 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울었던 거지? 정훈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서연이 정말 떠나고 싶었다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만약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난 거라면 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을까요? 만약 정훈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손이 떨렸을까요? 정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훈은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낡은 반지하에서 혼자 잠들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정훈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진실이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서연이 떠난 이유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정훈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연이 왜 말하지 못했는지, 왜 혼자 모든 것을 떠안았는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록 그 답이 자신을 무너뜨릴지라도. 며칠 후 정훈은 다시 서연의 일터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정훈은 서연이 일하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요양보호사가 넘어졌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이웃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정훈은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훈이 다가가려는 순간 구급대원이 막아섰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저는 아는 사람입니다. 환자분이 허리와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정훈을 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여기.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병원부터 가야 합니다. 정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서연을 따라 정훈도 탔습니다. 구급대원은 보호자가 아니냐고 물었지만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서연을 진찰했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가족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무릎 인대도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늦으면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 기간까지 합하면 더 들 수 있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진행하시죠.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아든 정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가? 20년 전 서연은 자신을 떠났습니다. 보호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보호자님? 간호사가 재촉했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명했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온 서연은 휠체어에 앉혀져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정훈이 뒤를 따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정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일하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진 게 아니잖습니까? 이미 많이 아프셨던 거잖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치료를 안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돈이 없었어요. 서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시지. 누구한테요? 서연이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다 제 책임이에요. 정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당신한테 신세 질 수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사이잖아요. 사람이 아픈데 무슨 관계가 중요합니까? 정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 인생 더 이상 복잡해지면 안 돼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지금은 치료부터 받으세요. 싫어요. 그냥 집에 갈래요. 서연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에 신음했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움직이면 더 위험합니다. 놔주세요. 안 놔줍니다. 치료받을 때까지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결국 서연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날 저녁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틀 후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우는 병원비 수납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야 하는데 다른 가족분은 없으십니까?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요. 친구나 지인이라도. 아무도 없어요. 연락할 사람 없어요. 서연의 대답은 쓸쓸했습니다. 정훈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년 동안 서연은 정말 혼자였던 것일까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살아왔던 것일까요? 그럼 제 번호를 적겠습니다.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정우는 서류에 자신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우는 병실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진통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정우는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에는 담당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허리와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양실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과거 검진 기록을 보니 만성질환도 있으시더군요. 의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고혈압, 당뇨 초기,
그리고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갑상선에 이상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분명합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수술비 외에 추가 검사와 입원비까지 합치면 최소 2천만 원은 예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행하시죠. 필요한 검사 다 하세요. 보험은 있으신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우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상태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남의 집 노인을 돌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이렇게까지 버텼을까요? 정우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잠결에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서연 곁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서연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약지의 흰 띠가 남아 있었습니다. 반지 자국이었습니다.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렇게 밤새 서연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정훈이 간이 침대에서 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나서 왜 이렇게 착하게 구는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숨죽여서 정훈이 깨지 않도록.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이제는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잠시뿐이라는 것을,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어둠이, 20년 전부터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오후 정우는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입원 비용 안내서, 보험 확인서. 정우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병원비를 내주고 치료받게 하고 그렇게 빚을 갚으면 된다고.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갚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서연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곁에 있어줄 누군가였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정리하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낯선 청년이 병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 계십니까?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멈춰섰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민재야, 왜 왔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큰일 아니야. 큰일 아니긴요. 수술까지 받으신다면서요. 누가 그런 소리를. 복지관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바쁜 거 아는데 어떻게 연락해? 아무리 바빠도 이런 일은 알려주셔야죠. 정우는 청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건 어떻게든 되겠지. 제가 모은 돈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안 돼. 내 돈은 내가 써야지. 어머니 일인데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민재야, 너는 내 인생 살아야 해.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두 사람이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처음 보는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서연 씨의 지인입니다.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분은 박정훈입니다. 서연 씨와 오래전 아는 사이였습니다. 정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했습니다. 박민재입니다. 저는 서연 씨를 어머니처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정우는 민재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매가 미소 짓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민재가 서연의 휠체어를 밀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의 한적한 곳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정훈이 먼저 물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고요? 네. 하지만 저에게는 친어머니나 다름없으신 분입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습니까? 제가 10살 때부터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민재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9입니다. 29. 정우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20년 전 이혼했고 만약 그때 서연이 임신 중이었다면 어디서 서연 씨를 만났습니까? 고아원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고아원이요? 네. 저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재의 말에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 씨가 저를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신경 써주셨죠. 민재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항상 옆에 계셨어요. 가끔 몰래 용돈도 주시고 생일이면 케이크도 사오시고 지금도 자주 만나십니까? 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뵙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된 것도 서연 씨 영향이 컸어요. 정우는 민재를 더욱 자세히 보았습니다. 코의 모양, 턱선, 말할 때의 습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본인 출생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훈의 질문에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궁금하죠.
하지만 알아봐도 소용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기록이 없다고요? 네.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아기였을 때 병원 앞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대요. 정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서연 씨가 계셔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어머니나 마찬가지세요. 민재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네. 왜요? 오래전 빚이 있어서요.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어떤 빚이신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러시죠. 함께 돕는 게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민재가 떠나고 정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9살의 청년, 20년 전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 서연이 유독 챙기던 아이, 그리고 자신과 닮은 외모. 설마.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추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라는 청년, 좋은 사람 같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착한 아이예요. 오래 알고 지내셨다면서요? 네, 20년 가까이요. 특별한 인연인가 봅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죠? 20년 전 우리가 이혼할 때 혹시 숨긴 게 있습니까?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그때 너무 갑작스럽게 이혼하자고 하셔서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병실을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재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봉사활동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들을 돕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 복지관에서 일하는 모습,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훈은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정훈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정훈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숨겼던 통장, 병원 방문, 그리고 20년 전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 서연, 당신.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거의 확실했습니다. 서연은 20년 전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왜일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감당했을까요? 정훈은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서연이 혼자 견뎌온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훈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제는 함께 짊어지겠다고.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함께 하겠다고. 정우는 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미안한 사람으로,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정우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서연은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우는 그 옆을 지켰습니다. 민재도 병원에 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함께 기다렸던 두 남자는 이제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를 정말 많이 아끼시는군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민재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혹시 본인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궁금하죠.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알 수 있다면요? 글쎄요. 지금 와서 안다고 해도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민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 상상하긴 해요. 제 부모님이 어떤 사람일까? 왜 저를 버렸을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까?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어릴 때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이해하려고 해요. 민재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 씨가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자랐을지 모르겠어요. 민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10살 때 처음 봤어요. 고아원에 봉사 오신 분들 중 한 명이었죠.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슬퍼 보였어요. 다른 봉사자들은 밝게 웃으며 아이들과 놀았는데 어머니는 뭔가 마음속에 큰 슬픔을 안고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정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어머니가 울었어요. 갑자기 저를 꼭 안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여쭤봤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셨죠. 민재의 말에 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저를 찾아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셨죠. 제 생일도 기억하셨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아셨어요. 생일이 언제입니까? 정훈이 물었습니다. 10월 15일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고아원에서 그렇게 정해줬어요. 정훈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10월 15일생이라면 임신은 전년도 1월쯤, 20년 전 1월, 자신과 서연이 이혼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특별히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누군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요.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 얼굴을 보시면서 누구 닮았다고 중얼거리시곤 했어요. 누구냐고 물으면 좋은 사람이라고만 하셨죠. 정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 씨,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봐도 될까요? 민재 씨의 출생에 대해서요.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혹시 모릅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하지만 부탁입니다. 저도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훈의 진지한 표정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정훈은 오랜 친구인 김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는 정훈의 오랜 친구이자 20년 전 그때를 함께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우야, 나야. 오, 정훈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급한 일이야. 그래, 어디서 볼까? 두 사람은 조용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늦은 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소주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만났어.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를 20년 만에? 그래. 우연히. 아니, 운명적으로 다시 만났어. 정우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반지하에서의 재회, 병원 사고, 그리고 민재라는 청년. 현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라는 청년이 내 아들인 것 같아. 정훈의 말에 현우는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나이도 맞고 생김새도 나를 닮았어. 그리고 서연이가 유독 그 아이를 챙겼다고 해. 현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훈아, 왜? 나 고백할 게 있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20년 전 그때 나 알고 있었어. 정우는 현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뭘 알고 있었는데? 서연이가 임신했었다는 거.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미안해. 서연이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정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이가 내가 무너질까봐 그랬어. 현우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 정말 힘들었잖아. 사업 망하고 빚에 쫓기고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받고. 그래도 내 아이잖아. 왜 숨겼어? 서연이가 판단한 거야. 그때 내가 아이 소식까지 들으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현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이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말했어.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정훈이한테 말할 수 없다고. 왜 말할 수 없었는데? 사채업자들이 협박했거든. 너한테 가족이 생기면 그 가족을 인질로 잡겠다고.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내 곁에 있으면 아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혼한 거야? 그래. 이혼해서 너랑 완전히 관계를 끊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으려고 했던 거야. 현우의 말에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키울 수 없었어. 너와 연결고리가 되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고아원에. 그래. 서연이는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봤지. 하지만 엄마라고 말하지 못했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나한테는. 너한테 말하면 내가 찾아갈 거 아니야. 그럼 사채업자들이 알아차릴 수도 있었고. 현우는 술을 한 잔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서연이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랐어. 빚에서 벗어나고 안전해지기를 기다렸지. 그럼 왜 지금까지도 내가 성공하고 나서도 말하지 못했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너 잘못 없어. 서연이가 선택한 거야. 아니야. 내가 제대로 봤어야 했어.
정우는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성공이, 자존심이, 믿음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서연이는 너를 미워한 적 없어. 오히려 내가 잘 되기를 항상 바랐어. 현우가 정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때 내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서연이 부탁을 지킨다고. 너 잘못 아니야.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 한참을 울던 정훈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야 해. 지금 서연이한테 가야 해. 당장. 정훈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정훈아, 술 마셨어. 운전하지 마. 괜찮아. 안 괜찮아. 내가 데려다 줄게. 현우가 정훈을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정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서연은 20년 동안 혼자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떠나보내고 멀리서 지켜보고 정훈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오해를 혼자 감당하며.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정훈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정훈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고 있을 것입니다. 정훈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까요? 정훈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도 돈 많은 남자도 아닌 그저 한 여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비겁한 남자로서, 자신의 아이조차 몰랐던 무능한 아버지로서 20년의 진실 앞에서 정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복도 벤치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병실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어느새 잠들었던 것입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정훈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잤어? 조금. 얼굴 엉망이다. 현우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정훈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현우야, 더 얘기해줘. 그때 일.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어. 무슨 말이야? 서연이가 나한테 처음 왔을 때 나는 너한테 말하라고 했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현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 정훈이가 지금 이 소식을 들으면 무너진다고. 아이까지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서연이는 계획을 세웠더라고. 이혼하고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키울 방법을.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게 옳은 방법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 하지만 서연이 눈빛을 보니 이미 결심한 거더라. 너는 그때 뭐라고 했어? 말렸지. 너한테 말하는 게 맞다고 했어.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 내가 정훈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다. 떠나는 거다. 짐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정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부탁했어. 정훈이 잘 지켜봐 달라. 무너지지 않게 옆에 있어 달라고.
너는 그래서 그때 계속 내 옆에 있었던 거야? 그래. 서연이 부탁이었어.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술 마시고 쓰러졌을 때 내가 업고 갔잖아.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내가 숨겨줬고 정우는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너는 서연이를 욕했어. 날 버린 여자라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내 욕을 들어도 괜찮다고 했거든. 오히려 그게 널 일으켜 세울 거라고. 미안하다. 현우야. 너한테 미안한 건 나야.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건 그것도 누군가에겐 폭력이었을 텐데. 두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가끔 나한테 연락했어. 내 소식을 물어보면서. 그래. 응. 정훈이 잘 지내냐, 사업은 어떠냐, 건강하냐고. 나는 내가 점점 성공하는 걸 얘기해줬지.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뻐했어. 다행이다, 잘 됐다고 했지. 자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저렇게 살았구나. 서연이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어. 힘든 일이지만 보람 있다고 했어. 민재를 보기 위해서였겠지. 그래. 아이가 자라는 걸 지켜보고 싶었던 거야. 멀리서라도. 현우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민재가 고아원을 떠나 자립하게 됐을 때 서연이가 너무 기뻐했어. 동시에 슬퍼하더라고. 왜? 이제 멀리서라도 볼 기회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아이가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고.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아팠어.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았지. 하지만 치료받을 여유가 없었어.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너한테라도.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미안해서였을까? 서연이는 끝까지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도와주려고 했어. 하지만 서연이가 거절했지. 너는 정훈이 친구니까 안 된다고. 바보 같은.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어. 너한테도 서연이한테도. 진실을 숨기는 게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고. 현우는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정훈아. 나도 공범이었어. 아니야. 너 잘못 없어. 있어.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친구였지만 20년의 침묵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진심을 말해. 그게 전부야. 진심이라.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사과해야지.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야지. 늦지 않았을까? 늦었어. 20년이나 늦었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지. 현우가 정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이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한 번도. 오히려 내가 잘 되기를 바랐어. 알아. 그게 더 아파. 정훈은 일어섰습니다. 올라가 봐야겠어. 그래. 가봐. 정훈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20년의 진실 앞에서 이제는 책임지겠다는 것. 정우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젯밤에 복도에 계셨다면서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는 소리,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제 아들이죠?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우한테 들었습니다. 모든 걸.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수 없었어요. 서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왜 말할 수 없었습니까? 내 아이잖습니까? 정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당신 상황 기억하세요? 빚에 쫓기고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받고 그래도 아이까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서연의 질문에 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졌을 거예요. 완전히. 책임감에, 죄책감에, 압박감에. 서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보다 당신이 더 힘들었을 텐데. 괜찮았어요. 나는 아이가 있었으니까.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게, 그게 나를 지탱해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낳고 나서는 키울 수 없었어요. 왜입니까? 당신과 연결되면 안 됐어요. 사채업자들이 알면 아이를 이용했을 테니까.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게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멀리서라도 아이를 볼 수 있었으니까.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아원에 갔어요. 아이가 자라는 걸 봤어요. 첫걸음, 첫말, 학교 입학. 엄마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괜찮았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해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고통을, 당신 희생을.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건 선택이었어요. 서연이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게 놔둔 것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도 다 내 선택이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 당신이 일어서려면 나를 미워해야 했어요. 증명하고 싶게 만들어야 했어요. 서연의 말에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한 거였습니까? 당신이 죄책감 갖지 않게요. 자유롭게 다시 시작하라고요.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지 마세요. 서연이 손을 내밀어 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했어요. 다시 일어섰잖아요. 성공했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나는 괜찮아요. 진짜로. 서연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괜찮을 리 없잖습니까? 정훈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아프면서도 치료 못 받고 아이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것보다 아이가 위험한 것보다 내가 힘든 게 나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게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정우는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당신을, 민재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은 이미 복잡합니다. 당신과 민재 없이는 의미도 없고요. 정훈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정훈은 조용히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혼자 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게 만들겠습니다. 서연은 정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도 20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로, 후회가 아니라 책임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서연의 치료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계십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통증은 어떠십니까? 정훈이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민재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민재야, 왔구나.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우는 조금 떨어져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정훈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주 마주쳤지만 아직 편하게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활치료는 어떠세요? 좋아. 많이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에요. 민재는 정훈을 힐끗 보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공간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요. 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것.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시면서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9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의 답을 들었어요. 민재 씨, 아니, 민재라고 불러주세요. 편하게. 민재가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나지 않습니까? 정훈이 물었습니다. 화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몰랐던 것에 대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지키려던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해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서운하긴 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다는 게.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멀리서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말도 못하시면서요.
정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는 게 낯설어요. 민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민재가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다면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를 다시 아프게 하지 마세요. 20년으로 충분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 제 직장 얘기 들으셨어요? 민재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 영향이죠. 민재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아들의 꿈을, 아들의 삶을, 29년 동안 놓쳤던 모든 것을. 언젠가 제 복지관에 오시겠어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어머니도 함께요. 민재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정훈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서연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퇴원했습니다. 정훈은 서연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서연이 난처해했습니다.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재활치료 계속 받으셔야 하니까 병원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하지만 받아주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훈의 간곡함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우리만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거겠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정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단번에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정훈은 매일 아침 감사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진실을 알게 되어서,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어서. 서연은 천천히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민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거실 식탁에는 소박한 점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된장찌개, 정훈이 사온 나물 반찬, 민재가 가져온 과일.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건강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응, 요즘은 통증도 거의 없어. 서연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무리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혼자 아픔을 견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음 주 검진 날짜 잡으셨습니까? 정훈이 물었습니다. 네. 화요일 오전이에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정훈의 말에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도움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이번 주말에 복지관에서 행사가 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노인분들 모시고 나들이 가는 건데 두 분도 오시겠어요? 우리가 가도 되겠니?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우리 복지관 명예자문위원이시잖아요.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퇴원 후 민재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저도 가도 되겠습니까?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인력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민재와 정훈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로 옮겨 앉았습니다. 창밖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참 예쁘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내년 봄에는 벚꽃 구경 가실까요? 세 사람이 함께 정훈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건강해야겠네요. 그럼요. 약속이니까. 정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년의 오해가 풀렸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정훈은 더 이상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만이 아니라 함께하려는 마음임을 배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우연처럼 다시 만나고 진실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함께 앉아있다는 게 운명이었나 봐.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온 운명. 정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처럼 삶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제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께 고맙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고마운걸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민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떠나는 선택으로 남았던 사랑이, 2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사랑이, 이제는 함께하는 사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조심해서 가거라. 서연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정훈도 따라 나왔습니다. 민재, 정훈이 불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저야말로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편하게 부를 수 있겠죠? 정훈은 민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민재가 떠나고 정훈과 서연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아들로 자랐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당신 닮아서 그래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정훈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떠나는 선택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해는 너무 늦게 도착해도 삶을 바꾼다.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도착했습니다. 진실에, 이해에,
그리고 다시 시작해.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했으니까. 봄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다면 계속 좋은 감동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늘 응원합니다.